일단 이것부터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수학 전공이 아니고요. 기계공학 전공이고, 그리고 공학도로서 철저하게 수학을 도구로만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리계 같은 거 당연히 신경 안 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정리가 있으면 그냥 당연히 틀릴 리가 없겠지. 당연히 맞을 거야. 100% 맞을 거야. 라는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써왔는데, 그 몇 달 전부터 여기 수학의 즐거움에서 좀 더 엄밀한 제가 몰랐던 그런 수학을 배우면서 배우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이것도 몇 가지 면이 있는데, 요 첫 번째 면은, 그러니까 요건 이제 수학 전공 수학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부분인데, 어떤 중요한 성질들이 텍스트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왜 이게 왜 나왔는지 갑자기 그게 좀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접한 그 전공 서적들은 그런 거 설명을 안 해줄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첫 페이지부터 갑자기 어떤 그 중요한 정의가 이렇게 갑자기 딱 튀어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익숙한 내용들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이거 엄청 중요해 라면서 어떤 시어림이 딱 나오는데,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와닿지 않는데 그냥 중요하다고 저에게 마치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게 왜?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요즘 하고 있는 그 스터디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혼자 공부할 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실제로 최근에 그 위상수학 PDF 파일을 제가 그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PDF가 있어서 받아서 딱 열었는데, 첫 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위상의 정의부터 딱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의를 딱 보자마자 그래서 이게 왜 알아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러니까 맥락이나 스토리가 전혀 없이 이게 딱 나오니까 저는 좀 일단은 거부감이 드는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열고 그 부분을 보고 일단은 닫았습니다, 다시.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다시 봐야겠다. 해석학 공부하고 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 첫 번째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결국은, 그러니까 증명이 중요하잖아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처음 배울 때는 증명이 중요한데, 이걸 얼마나 엄밀하게 논증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제 스스로가 잡기가 좀 어렵다는 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뭐 자연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어떤 정리를 내가 뭐 이렇게 증명하고 싶다, 또는 그걸 활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 매번 자연수를 제가 구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체의 공리를 이용할 때 실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제가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걸 어디까지 어느 선에서 딱 끊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죠. 그러니까 세 번째 요거는, 그러니까 현업이나 아니면 응용 연구 사이드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느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익숙하지 않은 수학 주제를 활용을 할 때 이걸 탑다운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바텀업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병행을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공학의 대부분 주제들이 그렇겠지만, 이걸 알려면은 또 다른 걸 알아야 되고, 이걸 알려면 또 그 전에 뭘 알아야 되고, 이런 면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건데, 특히 수학은 그중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성격이 가장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를 들자면, 이것도 제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 박사과정 주제가 그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였는데, 그 그러니까 저의 박사과정 주제 자체는 그냥 하드웨어 이퀴먼트가 메인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흥미로워 보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개론서라고 알려진 책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허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어서 그럼 이걸 알려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기초를 찾아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제가 당장 박사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박사 주제랑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저는 결국 맛만 보고 결국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거를 탑다운으로 해야 될지, 그 바텀업으로 하자면은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탑다운으로 하자니 중간중간에 허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느 면으로 접근을 해도 조금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면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요즘 그 관심 갖고 있다는 그 수험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 자체도 수학이 헤비하게 쓰이고 있지만 특히 요즘 그 강화학습이 사용되고 있는 논문들을 이렇게 받아놓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을 그냥 살짝 맛본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써보지도 않았고 그냥 스터디만 해본 정도가 전부인데 이걸 제가 실제로 제가 그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하고 뭐 코드도 짜보고 그다음에 연구까지 해보고 하려면 결국은 이 논문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이걸 하나하나 다 공부하기는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조금 새로운 수학 기법을 배우고자 할 때 나타나는 어려운 점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좀 핑계이긴 한데 그 수학을 공부할 때 그 드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 결국 앞에 나왔던 얘기의 연속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든다는 것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히 그 연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산 문제 잘 풀려고 우리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 문제를 잘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걸 내가 이해하고 내가 실제로 어플라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해를 하려면은 제가 이해를 하고 나만의 이해로 완전히 소화를 시키고 그걸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가야 제가 이걸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냥 텍스트를 읽는 게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아닌 거죠. 이걸 내가 완전히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게 뭐 학생 때는 뭐 어떻게 거기에다가 온전히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직장 생기고 하고 나서는 어려운 점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떤 수학 공부를 해나가신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들을 해나가시면서 되게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느끼시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 얘기들을 이제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해주신 말씀들을 듣고 격려를 사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면이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실질적으로 어떤 소위 이제 인생 후배들 중에서도 어떤 이제 소위 약간 공대 커리어에서 아, 수학이 좀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더 수학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경우들도 사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직접 경험을 해나가시는 입장에서 혹시 수학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랄까요? 자세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그 먼저 공부에 때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사람마다 의견은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제가 이제 40대 이제 들어섰는데 나이가 들면은 소위 사회적 역할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으로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요. 또 뭐 아이가 있다면 부모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 직장에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뭐 부모님에게는 또 자식이니까 자식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그 부족함이 나타나냐면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면 공부를 못하냐? 그건 아니죠. 하려면 할 수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신 포기할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인간관계의 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건강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진 않아야겠지만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아이들과의 시간일 수도 있고 뭐 자기의 여가 시간일 수도 있고 취침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언가는 좀 많이 포기를 해야 공부를 진득하게 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공부에는 어느 정도 좀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시간도 시간이고 사실 이 체력 관리, 그다음에 건강 관리가 좀 중요하다는 게 그 딱 제가 40대 되면서 느낀 게 체력이랑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좀 느끼고 있거든요. 병원비랑 약값이 들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그리고 건강검진에 빨간 글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모든 건 체력인데, 이 진득하게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려면은 체력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이 허리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되고 좀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약간 수학이랑 좀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 수학에는 제가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직관이랑 엄밀함, 이 두 가지 면이 굉장히 상반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직관은 어떻게 보면 그 상상력, 그러니까 그 요즘 좀 유행하는 MBTI로 얘기하자면은 N에 해당되는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면은 엄밀함, 이거는 MBTI에서 S에 해당되는 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두 가지 면이 다 그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필요한 게 저는 수학이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머리가 굳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익숙함을 버리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수학 처음 공부할 때 그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익숙함, 그러니까 이미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해보니까 중요한데 그게 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뇌가 말랑말랑 할 때, 그때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해두거나 적어도 전공 수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맛이라도 보는 게 좀 나중에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이건 꼭 수학에만 관련된 건 아니긴 한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무슨 말이냐면은 글을 써라라는 거거든요. 내가 뭘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막상 글로 적어보려고 하면 막힐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소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는 것과 익숙한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글로 쓰다 보면은 어, 잠깐 여기 이상하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아닐 수도 있나? 이런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생긴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논리적 허점이 있다는 말이 될 것이고, 글을 써보면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말할 때는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근데 글을 쓰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저는 그 글쓰기랑 말하기랑 사고의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인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채우는 과정이 그 개인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분명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모두 완벽하게 채울 거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나왔던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수학적 논증을 할 때 어디까지 완벽하게 보일 것이냐, 이거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대신 고민은 해야겠죠. 글을 쓰면서 내가 어디까지 써야 되지? 어디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발전에 조금씩 조금씩 아주 천천히 쌓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삐딱해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부러 내 논리를 반대 사이드에서 공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특히 저같이 이제 수학을 제대로 된 수학을 좀 처음 공부하는 경우에 생경한 문장들을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유리수의 개수와 자연수의 개수가 같다라던가, 아니 뭐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그런 고정관념이 만약에 머릿속에 박혀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의 많은 것들이 당연하다고 20년 동안 배워왔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워왔는데, 갑자기 전공 수학을 들어갔더니 그게 당연하지가 않대요. 모든 건 증명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 모르는 친구를 붙들고, 야,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알아?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그게. 그럼 1 더하기 1이 2지. 그럼 3이냐? 11이냐? 이렇게 그 답을 할 거잖아요. 제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방어를 해보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질문을 오히려 해보고, 만약에 삐딱한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난 거기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라고 스스로를 방어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방어가 안 되면은 결국은 내가 뭔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전공 수학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우린 이걸 정의한 적이 없다. 라던가, 이러이러한 성질을 부여하자.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써오던 어떤 정의들, 그다음에 성질들이 그냥 공짜로 주어진 건 아니다.
라고 읽혔고요. 그 텍스트가. 그리고 그런 정의와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턱턱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과속방지턱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일부러 좀 삐딱한 자세로 질문을 해보는 게 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반대 사이드에서 질문을 해보고 그걸 방어하는 과정이 그 그러니까 텍스트만 이해했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 밖에서 스스로 좀 내적으로 내공을 쌓는 과정이랄까? 그런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평소에 좀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다니는 내용인데, 하나의 문제를 한 가지 방법으로 풀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부러 다른 방법으로 풀어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공학,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공부했던 그런 분야에서는 한 가지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로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학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뭐 물리계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뉴턴 역학을 써도 되고 라그랑젠을 쓸 수도 있고 에너지 보존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수학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두 가지 방법을 적용을 했는데 만약에 나는 아무리 봐도 실수가 없는 것 같은데 두 개 결론이 다르게 나왔다. 그럼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뭔가 내가 정말 위대한 발견을 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건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하고 싶은 것은 늘 큰 그림을 보라. 그러니까 빅픽처를 항상 놓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디테일에 매몰되기가 쉬워요. 특히 문제를 푸는 그 과정.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교 4학년 동안에는 문제를 푸는 게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문제 푸는 거 소홀히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은 큰 그림을 놓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한 발짝씩 이렇게 떨어져 보는 거죠. 떨어져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난 이걸 왜 공부하고 있는 거지? 지금 큰 그림에서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푸는 게 결국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말고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풀고 있는 건지, 지금 내가 공부하는 이 목표는 무엇인지 항상 좀 한 발짝씩 떨어져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답해 보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좀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우문현답을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학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요긴한 것도 같지만 사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여러 이제 어떤 답변들 중에 굉장히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 어떤 공부들을 해오시는 삶 중에서 혹시나 수학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에피소드 중에서 혹시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랄 게 그렇게 딱히 있진 않은데요. 에피소드는 있는데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다면은 제가 2015년에 회사를 때려쳤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어디 이직을 하려고 때려친 게 아니라 정말 개인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냥 다 싫다 일단 쉬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회사를 나왔었고 그때 정확하게 3개월 쉬었습니다. 3개월 쉬는 동안에 제가 뭐 했냐면은 다변수 미적분학 책을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학부 때 봤던 그 책을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계산 문제 제외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때. 네. 그때 제가 그냥 연습장에다가 그냥 낙서하듯이 풀고 정리를 안 해서 그게 좀 기록이 안 남아있는 게 아쉽긴 한데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3개월 동안에 안에 박혀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와이프가 보는데 그때 와이프 표정이 좀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뭐 저런 도라이가 있지? 라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좀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과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의 그런 갭이 있다고 생각을 되는데, 근데 와이프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아마 이해 안 됐을 만한 그 정서로 수학 공부하면서 아, 너무 재밌다, 난 이거. 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나고요. 그때 와이프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저한테. 수학이 왜 재밌냐? 라고 물어봤었는데, 제 기억에는 왜 재밌는지에는 답을 못했던 것 같은데, 대신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재미없어져도 마지막으로 하나는 남아있다면 그게 나에겐 수학일 것 같다. 반대로 말하면, 수학마저 나에게 재미없어진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삶에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살짝 조금 의심? 그러니까 내적 의심이랄까? 그런 게 좀 남아있긴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수학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수학을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좋아하는 걸까? 약간 미묘하지만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답은 솔직히 지금은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답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학을 좋아한다고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은 그 수학자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역할이 뒤집힌 것 같아서 좀 약간 어리둥절하게 여겨집니다. 사실 너무 어떤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그 어떤 수학과 무관하게 또 이 영상들을 본 어떤 수많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되는 얘기라서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했었냐면은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아마 한 1, 2년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 뭐 기초 학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공부의 본질은 무엇일까? 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저 스스로가 내린 결론이 있었는데 저는 공부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단계가 뭐냐면 1단계는 어떻게, how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why, 왜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그래서 뭐, so what. 그러니까 how, 어떻게, 왜, 그래서 뭐, 이렇게 3단계라고 저는 제 스스로는 그렇게 나눠 보았어요. 어떻게는 뭐냐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던 방식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왜, why거든요.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는지, 이런 공식은 왜 만들어졌는지, 왜 이 문제는 이 공식으로 풀리는데 이 문제는 안 풀리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과정 중간중간에다가 내가 why라는 질문을 집어 넣어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답을 하다 보면은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 과정, 그러니까 왜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그런 사고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Y가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가 그래서 뭐, so what이거든요. 자, 주어진 문제 또는 주어진 과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할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지도 전부 알았어요. 자, 알았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거를 본 누군가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좀 멋있는 말로 포장을 하자면 저는 영속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든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그리고 현재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래서 뭐?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살아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도 정답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영속성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내가 재밌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틀린 건 아니죠, 물론. 아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업적을 누가 봤는데 이거 그래서 뭐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다. 이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활용도를 누군가가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찾았다면 그럼 이제 그 기술은 영속성이 생기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게 아마 지금 여기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학생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본인이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의미 있는 일이길 바라신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봐주고 또 이렇게 전달도 되고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자면은 사회에 나의 발자취, 그러니까 나의 흔적을 어떤 형태로든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다면 그렇다면은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공부하는지 나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거 어쩌라고 라는 질문에 내가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는지 를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교육 시스템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how랑 why까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why까지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 시스템이. 그런데 그 다음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공부하시는 분들 본인 스스로라도 어느 정도 채우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좀 마무리 멘트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어쨌든 수학과 이 수학의 즐거움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전부 다뭐 수학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배우고 싶거나 배워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수학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시거나 그러니까 적어도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좋아하는 수학자 명언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괴델이 말한 이성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라는 말 굉장히 그 짧으면서 강렬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이 문장인데 그 첫 번째, 이성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수학이 갖고 있는 그 논증의 엄밀함을 보여주는 아주 짧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칸토의 묘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두 번째,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것은 그 수학이 세계관의 확장이라는 그런 면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수학의 상반된 면을 잘 보여주는 그 두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이런 수학의 매력에, 상반된 매력에 빠져보시고 수학을 즐기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멤버십 어떤 인터뷰로서 강성원 교수님 모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계공학 쪽 공부하시면서 또 이제 수학을 사실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이 도전하시면서 초심자의 신분으로서 느끼시는 마음들 되게 사실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수가 다 되셔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배우시는 과정에서 겪으시는 시행착오들을 나눠주신다라는 게 자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아, 정말 저래도 괜찮구나. 내가 지금 어떤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얘기해도 괜찮구나 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격려를 받으시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지금처럼 좋은 격려들 일단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터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